발트해의 파도가 조개 껍질이 아니라 호박색을 모래 위로 씻어내는 해안을 상상해 보세요. 얼어붙은 소나무의 눈물은 꿀처럼 황금빛입니다. 이곳은 안개와 수백 년 된 참나무 숲 그리고 늪지대의 땅입니다. 아직 왕과 교황의 지도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땅입니다. 그곳의 통치자들은 스스로를 프로이세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돌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새는 흙과 나무로 지어졌고 사원은 신성한 숲으로 고대 신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고요히 거하는 곳입니다. 천둥의 신 페르쿠나스, 저승의 주인 파톨스, 그리고 강과 봄의 신 포트림프스가 그 신들입니다. 그들의 법은 양피지가 아니라 관습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교회의 종소리가 아니라 달의 위상 변화와 새들의 비행에 따라 흐릅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일부이며 기독교화되는 유럽의 심장부에 있는 이교도 섬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들을 탐욕스럽게 경건한 공포로 바라본다. 1997년 배 한 척이 이 해안에 도착합니다. 거친 수도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보이치에흐이지만 역사는 그를 프라하의 성 아달베르토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와 하느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프로이센인들은 그를 창과 불신으로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그는 낯선 사람이며 외국 신에 대해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가 왜 자신들을 구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달베르트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는 사악한 사제들만 출입할 수 있는 금지된 장소인 신성한 숲으로 들어갑니다. 프로이센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위반 이상의 행위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피로만 씻어낼 수 있는 모욕입니다. 그는 살해당합니다. 그의 시신은 배에 던져져 해안에서 떠밀려 갑니다. 나중에 폴란드의 용맹한 볼레스와프 대공이 순교자의 유해를 몸값으로 지불하고 살해자들에게 성인의 잘린 머리 무게에 해당하는 금화를 지불합니다. 드라마는 사실에서 탄생합니다. 25년이 흐른 후 퀘르푸르트의 브루노가 같은 사명을 띠고 도착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18명은 처형당했습니다. 프로이센인들은 새로운 신앙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진실의 빛이 아닌 굶주린 눈으로 호박색 해안과 비옥한 땅을 바라보는 폴란드와 독일 군주들의 선봉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땅에 심어진 모든 십자가는 그들에게 미래의 정복을 알리는 경계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평화로운 설교는 피로 물들었다. 수천 년에 걸쳐 뿌리내린 전통 앞에서는 말이 무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유럽은 도구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복음이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없다면 칼이 길을 개척할 것이다. 성지의 머나먼 사막에서 십자군 전쟁의 연기와 불꽃 속에서 사라센족과의 전투에서 단련된 세력이 유럽으로 돌아온다. 튜턴 기사단, 예루살렘의 성모, 마리아, 병원, 형제단. 그들의 서약은 가난, 순종, 그리고 순결이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쟁이다. 이들은 기도가 강철의 쨍그랑거리는 소리로 울려 퍼지는 수도사들이다. 검은 십자가가 달린 그들의 하얀 망토는 이미 불굴의 의지와 얼음처럼 차가운 잔혹함의 상징이 되었다. 중동에서 재산을 잃은 그들은 새로운 목표를 추구한다. 새로운 성전을.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발트해 연안에서 발견했습니다. 1216년 프로이센의 습격에 절망한 폴란드 마조비아의 콜라트 왕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튜턴 기사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작전 기지로 헬름노라는 땅을 약속합니다. 그는 국경 경비대를 고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양떼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도살하고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온 늑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730년 최초의 기사들이 비스툴라 강을 건넜습니다. 수는 적었지만 그들 뒤에는 가톨릭 세계의 막강한 힘과 프로이센 이교도들에 대한 십자군을 선포하는 교황의 칙서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군은 성묘 순례자들에게 사면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해한 죄에 대한 사면을 약속합니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정복이 시작됩니다. 기사들의 전략은 양송엄의 일격처럼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프로이센군이 지배하는 숲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설을 합니다. 프로이센군에게는 없는 기술, 즉 돌과 구운 벽돌로 건설하는 기술을 가지고 옵니다. 불타버린 프로이센 마을마다 전략적인 언덕마다 성이 하나씩 솟아오른다. 오르덴스부르크, 처음에는 나무와 흙으로, 그 다음에는 위풍당당하게 벽돌로 쌓은 높은 성벽과 차가운 경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허점들, 가시덤불, 쿨름, 마리엔베르더, 엘빙. 이 성들은 프로이센 땅의 목을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조여드는 거미줄의 마디가 된다. 이 요새들에서 기사들은 습격을 감행합니다. 농작물을 불태우고 가축을 약탈하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은 소모전을 벌입니다. 프로이센인들은 세례를 받느냐 죽음을 당하느냐의 선택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종종 환상일 뿐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은 엄청난 세금을 물고 새로운 성을 짓도록 강요당하고 자신의 땅에서 노예가 됩니다. 많은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사제들을 죽이고 성을 포위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온 새로운 십자군 부대가 쓰러진 기사들을 대신하여 영광과 땅 그리고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전사한 프로이센인들을 대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발트해의 모래에 피가 섞인다. 신성한 참나무는 베어지고 그 나무는 공성무기로 쓰인다. 이교 사원터에 예배당이 세워진다. 신들의 옛 이름들은 잊히고 그들의 속삭임은 라틴어 찬송가와 죽음의 외침 속에 묻힌다. 이것은 단순한 정복이 아닙니다. 한 문화의 완전한 말살과 다른 문화의 폭력적인 탄생입니다. 프로이센 전사들의 뼈 위에, 마을의 잿더미 위에, 미망인들의 눈물 위에 튜턴 기사단은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합니다. 수도원 국가, 군사 국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바로 지금 13세기의 연기와 불꽃 속에서 그들은 수세기 후 전 세계의 프로이센으로 알려지게 될 국가의 초석을 놓고 있습니다. 칼로 태어난 국가, 그리고 칼의 법칙에 따라 사는 국가. 역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룬발트의 그림자는 길었다. 마치 수위처럼 기사단의 영토를 뒤덮었고 그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740년 탄넨베르크 전투의 승리는 튜턴 기사단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기사단을 산산이 조각낸 것이다. 기사단의 기반, 무적의 신화마저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틈새로 시간의 물결이 밀려들어 권력의 기둥을 침식시켰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죽음의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국고는 바닥나고 성들은 황폐해졌으며 형제 기사들은 점점 그리스도의 전사가 아니라 신민들의 마지막 피까지 짜내는 원통한 지주처럼 변해갔습니다.
한때 기사단을 상업의 수호자이자 후원자로 여겼던 도시들은 이제 기사단을 감옥지기로 여겼습니다. 부유하고 자랑스러운 한자 동맹의 중심지였던 단치히, 톨은, 엘빙은 세금과 자의적인 통치에 짓눌렸습니다. 세계와 교역하던 독일어권 시민들은 마치 자기 땅에서 이방인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통치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폴란드 국왕의 모습이었습니다. 1454년 2월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도시와 지역 귀족들의 연합체인 프로이센 연방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싸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사단의 권위를 포기하고 폴란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훗날 13년 전쟁이라고 불리게 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사 시합이나 귀족 결투의 화려함은 잊어버리세요. 이 전쟁은 소모전, 배신이 용기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더러운 전쟁이었고, 용병의 지갑이 기사의 검보다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도시는 주인이 바뀌었고 들판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늑대와 산적들이 도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기사단이 겪은 굴욕의 정점은 수도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기사단장이 임금을 갚아야 했던 용병들은 게르만 제국의 심장이자 상징인 마리엔부르크 성을 폴란드 왕에게 팔았습니다. 19만 헝가리 플로린에 팔렸습니다. 강습으로 함락될 수 없는 요새는 시장에서 곡식 자루를 사들이듯 샀습니다. 13년간의 피, 기근, 그리고 황폐함. 마침내 1466년 기진맥진한 양측은 제2차 토른 평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 조약의 조건은 가혹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혹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사단은 포메라니아 단치히, 흠노 지역, 그리고 마리엔부르크까지 서부 지역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영토는 폴란드 왕국의 속주인 왕립 프로이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단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코에니히스베르크를 새로운 수도로 삼은 동부 지역뿐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었다. 불과 칼로 여러 나라를 정복했던 십자군의 후계자, 튜턴 기사단의 대장은 이제 그저 봉신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의 체스판에 놓인 말처럼 폴란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였다. 기사단은 무너졌습니다. 전장에서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굴욕은 어떤 패배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또다시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시도,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무감각한 자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21년 젊고 야심찬한 남자가 그랜드 마스터 자리에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브레히트였습니다. 그는 폴란드 국왕 지그문트 1세의 조카인 헨촐렐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크라쿠프와 가문의 유대감이 가신들의 올가미를 풀어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알브레히트는 정반대였다. 그는 무력으로 올가미를 끊으려 했다. 1919년에 시작된 기사단의 폴란드와의 마지막 전쟁은 또다시 패배와 치욕적인 휴전으로 끝났다. 알브레히트는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다. 텅 빈 국고, 불성실한 기사들, 강력한 군주. 전사의 길은 막혔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정치인의 길. 바로 그때 종교개혁이라는 폭풍이 독일 땅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알브레히트는 비텐베르크로 가서 그 폭풍을 일으킨 인물 마르틴 루터를 만났습니다. 전직 수도사였던 그는 기사단 단장에게
이단적인 단순함과 정치적 천재성이 돋보이는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 기사단의 이 어리석고 거짓된 규칙을 버리시오. 거짓 독신 서약을 버리시오. 결혼하여 프로이센을 교회 소유지에서 당신과 당신 후손을 위한 세속적 세습 공국으로 탈바꿈시키시오. 알브레히트에게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패배자로서의 게임을 떠나 그가 직접 규칙을 정하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기회였다. 1525년 4월 10일 크라쿠프 시장 광장. 칼 부딪히는 소리도 전령의 함성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바람 소리와 군중의 웅성거림만이 들릴 뿐이었다. 튜턴 기사단의 마지막 대장 알브레이트는 삼촌 지기스문트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대장의 충성이 아니었다. 이것은 프로이센에 대한 경의입니다. 알브레히트는 초대 프로이센 공작으로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검은 십자가가 있는 흰 망토는 더 이상 그의 어깨에 걸쳐 있지 않습니다. 국왕이 그에게 건네는 깃발에는 황금빛 들판에 검은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날 300년 넘게 존속해온 튜턴 기사단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에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꿈의 먼지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했습니다. 중세의 유물인 신정주의적 망상 대신 세속적인 왕조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프로이센 공국입니다. 알베르트 2세의 머리에 씌워질 왕관은 승리라는 고귀한 금속이 아니라 패배의 잿더미, 정치적 계산, 그리고 유럽을 영원히 뒤흔든 거대한 종교적 분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겸손하고 의존적이며 굴욕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새 문장에 새겨진 검은 독수리는 이미 미래의 포식적인 시선을 암시하고 있었다. 18세기 초 유럽은 스페인 왕이 계승 전쟁의 발발 직전에 숨을 죽였습니다. 강대국들은 군대를 준비했고 외교관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전투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관을 꿈꿨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선제후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 7제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프로이센 공작으로 동방의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군대는 규율이 잡혀 있었고 국고는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는 신분이라는 유리 천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럽 군주들의 위계 질서에서 그는 하류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허영심이 많고 의례를 중시하는 프리드리히는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해결 불가능해 보였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성 로마 제국은 어떤 경쟁자도 용납할 수 없었다. 독일 국경 안에는 오직 한 명의 왕, 보헤미아 왕만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황제 러폴트 1세 자신이 겸임했던 칭호였다. 다른 이들은 그저 군주, 공작 또는 선제후에 불과했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정점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의 영토의 심장부인 브란덴부르크는 제국 안에 있었다. 길이 막혔다. 하지만 프리드리히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제국의 동쪽 국경 너머 폴란드 영토로 브란덴부르크와 분리된 땅. 외딴 곳에 위치한 춥고 외진 땅. 한때 튜턴 기사단의 수장이었던 그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바로 프로이센 공국. 이 땅에서 그는 황제의 가신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제국의 법은 발트해의 바람에 실려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했다. 그는 브란덴부르크의 왕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프로이센은 달랐다. 그래서 법적인 미묘함 속에서 빛나는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폴란드 지역을 포함한 역사적 지역 전체를 지칭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는 프로이센의 왕이 아니라 프로이센 아내의 왕이라는 칭호였습니다. 이 칭호는 그의 왕적 존엄성이 그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게임이 시작되었다. 프리드리히의 사절단이 빈으로 가서 러폴드 황제를 만났다. 처음에 그는 국경 지역에 새로운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쪽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강력한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가 손자를 스페인 왕위에 앉히려 하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었다. 러폴드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그는 병사들이 절실히 필요했다. 프리드리히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황제의 고갈된 재정은 이 거래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선제후는 왕위 칭호를 인정받는 대가로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여 8,000명의 전개 병력을 황제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향후 제국 선거에서 합스부르크 왕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는 망설였습니다. 궁정의 예수회 수사들은 황제에게, 개신교 군주에게 왕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실용주의가 승리했습니다. 8,000명의 프로이센 총검이 모든 신학 논쟁을 압도했습니다. 1700년 11월 러폴트는 동의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꿈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에 최고로 거의 도발적인 듯한 사치를 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700년 12월 독일 북부 도로에 서리가 내렸다. 전례 없는 행렬이 베를린에서 출발하여 프로이센의 고대 수도 코에니히스베르크로 향했다. 마차 300대, 말 2,000마리에 달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 즉 궁정 전체, 귀족, 그리고 하인들까지 얼어붙은 땅을 가로지르는 600km의 여정은 거대한 행렬로 변했고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말들은 지쳐 쓰러지고 마차는 고장났지만 행렬은 완강하게 동쪽으로 승리의 장소를 향해 나아갔다. 프리드리히 자신도 준비에 3만 탈러를 썼는데 이는 작은 공국의 1년 예산에 비견되는 액수였다. 그는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장식된 2개의 왕관, 자줏빛 벨벳 로브, 홀, 왕홀, 그리고 보주를 제작하도록 의뢰했다. 그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이는 그의 생애 최고의 장관이 될 것이었다. 1701년 1월 18일 코에니히스베르크 성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겨울 햇살에 차가운 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간신히 스며들어 금자수와 보석들을 반짝였습니다. 브란덴부르크 선제 후 프리드리히 3세가 성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절정에 이르러 그는 전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비슷한 행동보다 한 세기나 앞선 행동이었습니다. 대주교가 왕관을 씌워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무거운 왕관을 받아 자신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아내 소피 샤를로테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프리드리히 3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1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의식적인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군인 왕이 될 그의 아들은 이러한 극적인 화려함을 경멸했습니다. 온 유럽은 펜촐렐은 왕가가 공허한 칭호 때문에
국고를 털고 왕관을 산다는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허영심 많은 군주의 변덕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번쩍이는 금박 장식 뒤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직함은 지위다. 지위는 영향력이다. 비록 프로이센 내에 있었더라도 왕은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와는 다른 방식으로 협상했다. 그의 왕조는 이제 유럽의 지배 가문들 사이에 우뚝 섰다. 그는 단순히 8,000명의 병사를 위해 왕관을 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왕국의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 그의 손자 프리드리히 대왕이 지역 강국에서 황제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변모시킬 왕국이었다. 쌀쌀한 코에니히스베르크에서 거행된 호화로운 대관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프로이센 왕국 역사의 시작이었다. 1773년 베를린에서 한 왕이 서거했습니다.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한 시대 전체가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최초의 프로이센 왕인 프리드리히 1세는 화려함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궁정은 베르사유 궁전에 투박하지만 값비싼 복제품과 같았습니다. 가발, 레이스, 끝없는 무도회, 그리고 화려한 궁전에서 벌어지는 프랑스어 연설. 이미 쪼그라들었던 국고는 이 이국적인 장엄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무도회는 끝났습니다.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빗자루를 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은유적인 빗자루가 아니라 진짜 빗자루였습니다. 새 왕은 직접 궁궐 안을 거닐며 아버지의 유산을 평가했습니다. 그림, 조각상, 테피스트리, 보석 등 모든 것이 즉시 경매되었습니다. 궁정 시인, 음악가, 철학자들은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는 싸구려 담배 냄새와 양철 그릇에 담긴 양배추 수프 냄새로 대체되었습니다. 비단과 벨벳 대신 그는 소박한 파란색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거의 벗지 않았던 제복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은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역사의 군인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그의 본질이자 종교였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과학을 경멸하고 예술을 혐오했으며 군주에게 유일하게 가치 있는 두 가지, 즉 국가를 단일 변경으로 통치하는 것과 연대를 직접 사열하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의회는 담배 대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장군과 관리들이 모여 맥주 한 잔과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조잡한 모임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빠르고 엄격하게 그리고 감상에 젖지 않고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사로잡은 열정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38,000명의 군대를 물려받았습니다. 재위 말년에는 아들에게 83,000명의 군대를 물려주었습니다. 83,000명이나 되는 군대라니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의 인구는 73위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30명 중 1명만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국가 예산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지출의 70%는 군대에, 30%는 기타 모든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모래투성이인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괴물을 키울 수 있었을까? 군인 왕은 그 답을 찾아냈다. 1783년 그는 주, 초우 제도를 도입했다. 전국을 징집구역인 주, 초우로 나누고 각 주에는 특정 연대가 배정되었다. 이제 모든 농민 소년은 태어나자마자 연대 명단에 등록되었다. 소년들은 신체 검사를 받았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자신이 아니라 왕의 것이 되었다. 20살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1년에 2달은 훈련에 보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는 푸른 제복을 입고 완벽한 기계의 일부가 되었다. 이 메커니즘은 비인간적인 잔혹함으로 정교하게 조율되었다. 프로이센식 훈련은 전설이 되었다. 한 걸음 한 바퀴 한 바퀴 소총을 휘두르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한 자동성으로 연마되어 뇌가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보다 몸이 더 빠르게 반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인은 적의 총알보다 자신의 병장을 더 두려워해야 했다.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몽둥이를 맞았다. 수십, 수백 발의 곤봉이 등에 명중했다. 타령은 사형에 처해졌다. 이것은 군대가 아니었다. 인간의 신체 부위로 조립된 시계 장치였다. 프리드리히 빌헬름의 군사적 집착의 정점은 그의 제6보병연대 포츠담 거인이었다. 국왕은 키 큰 병사들을 숭배했다. 그는 유럽 전역에서 그들을 모아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았다. 그의 대리인들은 거인들을 사고팔고 납치하기도 했다. 키가 190핀쯤에 불과한 아일랜드인은 러시아 황제 표트르 대제에게서 유명한 호박빵과 교환하여 몸값을 치렀다. 다른 이들은 속임수에 현혹되었다. 국왕의 명령에 따라 거인과 키 큰 여인의 결혼을 거부한 사제는 스스로 군대에 보내졌다. 이는 국왕에게 값비싸고 터무니없으며 무시무시한 장난감이었다. 하지만 이 장난감은 결코 전투에 투입되지 못했다. 당대 최첨단 군사 장비를 만든 군인 왕은 재위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주요 전쟁도 치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구두쇠가 금을 모으듯 병사들을 축적했다. 그는 병사들을 열병식에서 감탄하고 병사들의 소총을 닦았지만 자신의 소중한 소장품에 흠집을 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군대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 또 다른 기계, 즉 관료적인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총재부 (General Director)였습니다. 재정, 전쟁, 그리고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아침 6시부터 일했습니다. 그들은 늪을 메우고 도로를 건설하고 제조업을 장려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모든 탈러를 짜냈고 모든 탈러는 군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온 개신교 이민자들은 세금 감면을 제안하며 프로이센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주의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숙련된 인력과 새로운 납세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효율성, 질서, 그리고 축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종속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은 슈프레강 유역의 스파르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소유한 군대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에는 한 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그의 운명은 통치 전체의 드라마가 되었다. 바로 국왕의 아들 프리드리히 왕세자였다. 그 소녀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였다. 음악을 사랑하고 플루트를 불었고 몰래 프랑스 철학을 읽고 시를 썼다. 군인 왕에게 이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배신이었다. 그는 아들을 여성스럽고 여성스러운 아웃사이더로 여겼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을 몰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들을 공개적으로 지팡이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책과 음악을 금지했다. 왕세자가 몰래 연주하던 플루트는 그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손에 의해 부러졌다. 18살의 절망에 빠진 프리드리히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한스 헤르만 폰 카테 중위와 함께 영국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발각되었고 도망자들은 체포되어 퀴스트린 요새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자를 포함하여 두 사람 모두를 처형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럽 군주들의 개입만이 왕 세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폰카테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아들에게 단순한 채찍질보다 훨씬 더 정교한 처벌을 고안했습니다. 1730년 11월 6일 이른 아침, 프리드리히는 감방 창문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래 마당에는 이미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폰카테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는 창문에 비친 친구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절했습니다. 왕은 병사들에게 왕세자의 머리를 붙잡아 그가 돌아설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인이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날 젊은 시인이자 음악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서 미래의 프로이센 왕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법이 아니라 힘으로 지배된다는 것,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떤 방법도 잔혹하지 않다는 것을.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완벽한 변경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풍족한 국고, 흠잡을 데 없는 군대, 그리고 무너지고 영원히 변해버린 아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들을 군인으로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대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촛불이 켜진 방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의 공기는 아버지의 막사처럼 무겁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막사에서는 화약과 싸구려 담배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밀랍과 화약, 그리고 프랑스 책장 냄새가 납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왕세자라는 젊은이가 가로 플루트를 입술에 대고 은이 그의 피부를 식힙니다. 그때 맑고 복잡한 소리가 탄생합니다. 바로 콴츠의 음악입니다. 아버지의 베를린에서는 범죄로 여겨지는 음악입니다. 시간 낭비, 나약함의 상징이죠. 군인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에게 세상은 북소리처럼 단순하고 시끄러웠다. 그는 변경 국가를 건설하고 있었다. 요람에서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맹목적인 충성심과 완벽하게 닦은 벨트버크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국가였다. 그는 유럽 전역에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된 군대를 창설했다. 250만 명의 인구에 8만 3천 명의 병사가 있었다. 대륙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였고 인구로는 13번째로 큰 국가였다. 그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유럽 전역에서 거인들을 사들여 장난감 연대인 키 큰 소년들을 만들었다. 그는 궁궐 지하실에 탈러를 비축하여 어떤 군주도 부러워할 만한 군사 금고를 만들었다. 그는 집착했고 아들을 경멸했다. 아들은 프랑스어로 시를 썼고 철학을 토론했습니다. 아들은 분칠한 가발과 레이스 커프스를 착용했습니다. 그는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왕은 이것을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업적, 규율 있고 기름칠 잘된 프로이센이 그 저주받은 플루트 소리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세대 간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두 세계의 충돌이었습니다. 퓨제의 세계와 플루트의 세계, 그리고 푸질리어 연대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잔혹하고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730년 절망에 빠진 20살의 프리드리히는 가장 친한 친구 한스 헤르만 폰 카테 중이와 함께 영국으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발각되었습니다. 군인 왕은 경로했습니다.
그는 이를 젊은 시절의 충동이 아니라 타령, 즉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카테에게는 단 하나의 선고, 사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형은 퀴스트린 요새에 있는 프리드리히의 감방 창문 아래에서 거행될 예정이었습니다. 11월 6일 이른 아침, 왕자는 창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단두대 그의 친구를 보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비명을 지르며 카테에게 용서를 구하고 목숨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무릎을 꿇고 있던 카테는 창문으로 돌아서서 프랑스어로 용서해 주십시오, 왕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유일한 친구의 머리가 단두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퀴스트린 요새의 차가운 화관감이 미래의 왕의 영혼을 꿰뚫었다. 젊은 시인은 죽었다. 한 정치인이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복종의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웠다. 그는 거짓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아버지가 강요한 브라운슈바이크의 엘리자베스 크리스티네와의 결혼에 동의했지만 그녀에게는 차가운 무관심만이 느껴졌다. 그는 굴욕과 두려움, 그리고 공개적인 회개를 견뎌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의 교훈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프리드리히는 라인스베르크 성으로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몇 년 동안 플루트세계는 복수를 했습니다. 라인스베르크는 그에게 작은 베르사유가 되었고 프로이센의 규율의 바다 한가운데 이성과 예술의 섬이 되었습니다. 건축가, 예술가, 음악가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볼테르와 유명한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를 스승이라고 부르고 철학자 왕이 왕위에 오를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정치와 정복 전쟁을 비난하는 논문 반마키아벨리를 썼습니다. 프로이센은 계몽과 평화의 황금기를 맞이할 운명인 듯했습니다. 플루트가 승리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라인스베르크 성벽 너머에서는 병사 왕이 작동시킨 태엽 장치가 똑딱거렸다. 군대는 계속 진군했다. 장교들은 규정을 연구했다. 무기괴는 수천 개의 기성 머스킷총이 쌓여 있었다. 금괴는 수백만 탈러 동전이 짤랑거렸다. 소나타를 연주하고 미덕을 논하던 프리드리히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군사사, 전술, 병참술을 연구했다. 그는 볼테르와 영혼의 불멸에 대해 논쟁했지만 포병 준비에 필요한 대포의 수와 행군 중 병사에게 필요한 일일 식량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중요한 교훈을 이해했다. 이 세상에서는 철학 논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척탄병 대대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1740년 5월 31일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서거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는 임종 직전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리드리히 2세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첫 칙령에는 계몽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문 폐지, 검열 완화, 종교적 관용 선포 등이 그 예입니다. 유럽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철학자 빌헬름 1세가 왕위에 올랐고 볼테르는 환호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가 빈에서 남자 후계자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딸 마리아 테레지아는 국사 조약 피라그매틱 생션으로 알려진 문서에 따라 합스부르크 가문의 광대한 영토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버지는 이 문서를 모든 유럽 법원과 수년간 협상해 온 것이었습니다. 프로이센도 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서는 단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젊은 프로이센 왕은 넉넉한 국고와 8만 명의 군대,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슐레지엔에 대한 오랜 다소 의심스러운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유럽이 기대감에 얼어붙었다. 판 마키아벨리의 저자인 젊은 군주는 무엇을 선택할까? 덕의 길인가? 아니면 힘의 길인가? 포츠담 서재의 정적 속에서 프리드리히는 지도에 몸을 숙였다. 플루트 소리가 잦아들었다. 이제 표제의 시간이 왔다. 깊고 차분한 호흡. 18세기 중반 프로이센이 슐레지엔 전쟁 후 상처를 치유하고 국왕이 군 지도자의 명예를 탐하던 시절, 유럽에는 또 다른 군주가 있었습니다. 군대도 왕관도 땅도 없는 군주였습니다. 그의 왕국은 사상의 세계였고 그의 신민들은 계몽시대의 지성들이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프랑수와 마리 아르웨였지만 세상은 그를 볼테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왕은 이 왕을 자신의 컬렉션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그를 불러왔다. 독일을 거쳐 프랑스로 편지가 날아왔다. 세련되고 아첨과 약속, 그리고 철학적 구절들로 가득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을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 왕으로 여겼다. 소크라테스가 없었다면 플라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1750년 그 꿈은 실현되었다. 베르사유 궁정의 음모에 지친 볼테르는 마침내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는 포츠담에 도착했다. 상수시는 그의 집이 되었다. 나태함의 궁전이었다. 이곳의 건축 양식은 마치 엄격한 프로이센식 규율을 거부하는 듯했다. 위협적인 요새는 없었고 포도밭 테라스의 푸른빛에 둘러싸인 우아한 주랑만이 있었다. 저녁이면 베네치아식 거울에 반사된 수백 개의 촛불이 비치는 가운데 엄선된 사람들이 대리석 홀에 모였다. 왕은 직접 플루트를 연주했고 왕의 음악 선율에 맞춰 만찬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곳의 주된 식사는 사냥감도 라인 와인도 아니었다. 주된 식사는 대화였다. 프레드릭의 식탁에서 그들은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영혼의 불멸, 성경의 결함, 기하학, 시 등 모든 것을 논의했다. 마치 지적인 불꽃놀이 같았다. 당대 최고의 자 2명, 군인 왕과 철학자 왕이 한자리에 모였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도취되었다. 프레드릭은 볼테르에게서 이성의 살아있는 화신, 자신의 정신과 프랑스적 스타일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천재를 보았다. 볼테르는 프레드릭에게서 검열과 시기심 없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예술의 후원자를 이상적인 군주로 여겼다. 왕은 그에게 연봉 2만 탈러를 지급하고 공로 훈장과 시종장을 수여했다. 이 전원 생활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천국은 천사들을 위한 곳이지 인간을 위한 곳은 아니다. 특히 그런 인간들을 위한 곳은 더더욱 아니다. 첫 번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금융 분야에서 나타났다. 언어의 천재 볼테르는 또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천재이기도 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이센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던 작센 채권 투기에 연루되었다. 스캔들이 터졌다. 프리드리히 왕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직접 개입해야 했다. 왕은 실망했다. 그의 소크라테스는 평범한 고리대금업자였다. 그는 철학자에게서 진실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갈망을 보았다. 이것이 현실에 대한 첫 번째 냉혹한 통찰이었다. 두 번째 침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루이 드 모페르튀, 프리드리히가 설립한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 회장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는 학자였지만 오만하고 평범한 시인이었습니다.
경쟁과 부풀려진 권위를 용납하지 못하는 볼테르는 그런 표적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페르튀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말벌의 침처럼 따끔거리는 풍자시가 포츠담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쳤습니다. 모페르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학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볼테르는 아카시아 박사에 대한 비난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인 암살이었습니다. 악마적인 기교로 쓰인 이 글은 아카데미 회장을 유럽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스꽝스럽고 한심하고 파멸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경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모페르튀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아카데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에 대한 공격, 그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왕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천재 친구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와 제도를 보호할 것인가. 프리드리히는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팸플릿 출판을 금지했습니다. 볼테르는 금지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카키는 비밀리에 인쇄되어 베를린 전역에 즉시 퍼졌습니다. 왕의 반응은 프로이센 특유의 신속하고 잔혹했습니다. 1752년 12월 9일 프리드리히의 개인적인 명령에 따라 팸플릿 전체가 수집되어 베를린 광장에서 사형 집행인에 의해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친구의 책을 불태운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환상의 끝이었습니다. 상수시에서의 그들의 유명한 만찬은 마치 얼음장 같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들은 같은 식탁에 앉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벽이 솟아올랐다. 볼테르는 나중에 자신이 마치 왕이 즙을 짜서 껍질을 벗길 준비가 된 오렌지처럼 느꼈다고 썼다. 1453년 3월 프로이센에서 거의 3년을 보낸 후 이 철학자는 사임을 요구했다. 프리드리히는 차갑고 정중하게 그를 해임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볼테르가 포츠담을 떠난 후 그가 귀중한 물건을 가져갔다는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재산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직접 쓴 시집이었습니다. 이 책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개인적인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왕은 자유를 탐닉하고 다른 군주들을 풍자하며 다소 노골적인 구절들을 남발했습니다. 만약 이 책이 출판되었다면 엄청난 외교 스캔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프리드리히는 볼테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협박범으로 여겼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프로이센에 속하지 않은 자유제국 도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프로이센 요원들이 볼테르의 마차를 압수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는 마치 도둑처럼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싸구려 여관방에 갇혔습니다. 그의 짐은 수색당했고 모든 서류는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는 한 달 넘게 억류되어 굴욕을 당하고 신문을 받았고 마침내 불운한 시집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가장 쓰라린 굴욕이었다. 철학적 로맨스는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맞이했다. 그들은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충격에서 간신히 회복한 그들은 다시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볼테르가 죽을 때까지 25년 동안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다투고 비웃고 소식과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철학자 왕과 철학자 왕. 상수시에서의 그들의 위대한 실험은 실패했지만
그것은 씁쓸한 뒷맛 그 이상을 남겼습니다. 교훈을 남겼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조차도 인간으로 남아있다는 교훈입니다. 열정, 자존심,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뿌리칠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뛰어난 친구이자 가장 맹렬한 원수일지라도 말입니다. 궁전은 고요했다. 군주의 입성, 전 엄숙한 침묵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생을 보내는 오래된 저택의 깊고 끈적끈적한 침묵이었다. 상수시, 걱정 없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포도밭 테라스와 대리석 요정들 사이에서 걱정은 형태를 갖추어 모든 방, 모든 벨벳 주름, 모든 마루의 삐걱거리는 소리에 자리 잡았다. 그들에게는 얼굴과 이름이 있었다. 바로 프리드리히였다. 프로이센의 왕, 위대한 프리드리히, 왕좌에 앉은 철학자이자 로스바흐 전투의 승리자였던 그는 이제 노인이 되었다. 매일 아침 동트기 훨씬 전부터 오스트리아 군대가 아닌 자신의 몸과 개인적인 전투를 벌이는 노인이었다. 수십 번의 전투를 통해 단련된 그의 몸은 이제 감옥이 되었다. 통풍은 손가락을 뒤틀어 펜을 잡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천식은 모든 호흡을 목이 쉬게 했다. 부종은 다리를 기형으로 만들어 잘린 장화를 신게 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굴복하지 않았다. 새벽 4시 하인이 침실로 들어왔다. 폐하, 아니 그저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만 말했다. 프리드리히는 천천히 신음하며 지팡이에 기대어 일어섰다. 그는 여름에도 타오르는 벽난로 옆에 앉았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날이 시작되었다. 그 전 수천 번의 날과 같은 그날이. 그는 더 이상 젊음의 불꽃을 눈 속에 품고 실레지아에 돌입했던 프리드리히가 아니었고, 로스바흐에서 단 한 번의 기동으로 자기보다 2배나 큰 군대를 전복했던 지휘관도 아니었다. 7년 전쟁 당시 전장에 남아 볼테르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승전보를 작성했던 프리드리히도 아니었다. 이 프리드리히는 행정가였다. 자기만의 영광을 추구하는 관료였다. 프로이센은 그의 기계였다. 수석 정비사인 그는 단 하루도 쉴 수 없었다. 침실에서 서재로 향하자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고서, 청원서, 왕국 곳곳에서 온 보고서들. 그는 모든 것을 읽고 모든 것을 파헤쳤다. 동프로이센의 곡물 가격, 브롬베르크 인근 운하 건설, 브란덴부르크의 임업 감독관 임명, 병사가 상사를 고소한 내용. 검버섯이 가득한 마른 손으로 여백에 짧고 신랄하며 군인다운 정확함을 담은 결의안들을 휘갈겨 썼다. 그는 마치 연대를 지휘하듯 나라를 다스렸다.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발걸음을 직접 통제했다. 그는 그들 모두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의 우상이자 영원한 적이었던 볼테르는 죽었습니다. 유일한 친구이자 누이였던 빌헬미나는 오래전에 무덤에 묻혔습니다. 큰 전투에서 함께했던 옛 장군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얼굴들, 아첨꾼, 소심한 낯선 얼굴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충실한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12마리의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의 침대에서 자고 그의 접시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이름을 부르고 상수시 테라스에 그의 옆에 묻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훨씬 덜 믿었습니다. 특히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조카이자 후계자인 프리드리히 빌헬름이었다.
국왕은 그에게서 자신이 경멸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게으름, 신비주의에 대한 집착, 자기만족. 그는 드물게 솔직한 순간에 내 조카가 내 파멸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자신이 힘들게 일궈낸 프로이센의 미래를 바라보며 안개를 보았다. 평범한 유권자들을 강대국으로 변모시키려는 그의 삶 전체, 그 모든 거대한 업적이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그의 마지막 전쟁, 소위 바이엘은 왕위 계승 전쟁은 그의 노년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전쟁은 감자 전쟁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압도적인 승리도 결정적인 전투도 없었다. 오직 전투에서 맞붙지 않은 두 거대한 군대 사이에 길고 힘겨운 작전만이 있을 뿐이었다. 병사들은 총을 쏘는 시간보다 밭에서 감자를 캐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프리드리히는 이미 너무 늙고 조심스러웠기에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군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는 강철이 아닌 외교와 위협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 위대한 전사는 위대한 실용주의자가 되었다. 극적인 사건은 전장을 떠나 사무실의 고요함으로 이어졌다. 1786년 여름은 무덥고 습했습니다. 국왕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에 앉을 수 없어 휠체어에 앉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계속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8월 초 실레지아에서 6시간 동안 쏟아지는 빗 속에서 마차에 앉아 병사들을 사열했습니다. 그는 열병을 앓으며 포츠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무력했다. 그들은 그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그에게 그 단어는 죽음과 같은 의미였다. 그는 눕기를 거부했다. 왕은 서서 죽어야 한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그를 서재의 정원을 바라보는 의자에 앉혔다. 그는 숨이 가빠졌지만 계속해서 명령을 내렸다. 날씨와 빵값을 물었다. 8월 14일에서 15일 밤 노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수시의 창문은 강풍으로 세차게 부딪히고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안락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그는 잠에서 깨어 조용히 시간을 물었습니다. 2시라는 말을 듣고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발치에 누워있는 충실한 개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날 덮어줘, 추워. 하인은 그를 더욱 단단히 감쌌다. 왕은 눈을 감았다. 그의 숨소리는 더욱 얕아지고 조용해졌다. 그리고 1786년 8월 17일 새벽 2시 20분 프리드리히 대왕의 심장이 멈췄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매일 직접 태엽을 감았던 서재의 커다란 시계도 멈췄다고 합니다. 한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궁전의 정적 속에서 서류와 지도들 사이 낡은 볼테르풍 의자에 죽은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의 기계는 정비공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온 유럽은 숨을 죽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았습니다. 일시 정지, 아나운서의 심호흡, 최종 녹음 준비. 프리드리히 대왕의 유령은 여전히 프로이센 연대의 선두에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마치 완벽한 퍼레이드 행렬처럼 대열을 지어 전투로 이끄는 듯했다. 1816년 프로이센군은 스스로를 무적이라 여겼다. 그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유물, 7년 전쟁의 영광을 기리는 살아있는 기념물이었다. 반세기 전 유행처럼 가발에 분을 바른 장군들은 나폴령을 귀족적인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폴령을 코르시카의 벼락부자로 그의 대육군을 제멋대로인 폭도로 여겼다. 그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더 이상 왕들의 체스게임이 아니었다. 이제 단 한 명의 천재로 구현된 온 국민의 분노였다. 1896년 10월 14일 아침
잘레 계곡에는 짙은 가을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안개는 두 군데, 두 세계를 서로에게서 감춰버렸습니다. 예나와 아우어슈테트 근처 언덕에서 구프로이센은 신출레기 황제에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가해진 이중의 결정타였습니다. 예네에서 란 원수의 프랑스 군단은 프로이센군 전선에 돌입했습니다. 느슨한 대형, 안개, 그리고 혼돈 속에서는 도저히 싸울 수 없었습니다. 프로이센 장교들이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대대를 정렬하려고 애쓰는 동안 나폴령의 병사들은 이미 그들의 대열을 뚫고 침투하여 측면을 공격하며 공황 상태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불과 20km 떨어진 아우어슈테트에서는 지친 단일 군단을 이끌고 다부 원수가 국왕과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지휘하는 프로이센 주력군과 마주쳤습니다. 1대 3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부는 불운한 자처럼 맹렬하게 싸웠고 승리를 확신한 프로이센 지휘관들은 우유부단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했습니다. 총사령관인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두 눈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지휘권은 무너졌습니다. 프레드릭의 완벽한 군사 기계도 현실에 직면하자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후퇴가 아니라 공황에 빠진 도주였다. 전설적인 프로이센 군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몇 달간의 포위 공격을 견뎌낼 수 있었던 요새들은 프랑스 기병 정찰대에 한 발의 총탄도 맞지 않고 항복했다. 마그데부르크, 슈테틴, 퀴스트린 등 프로이센의 강력한 요새들은 공포에 질려 함락되었다. 나폴령은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영토의 열쇠를 받는 주인으로서 베를린에 입성했다. 그는 브란덴부르크 문 아래로 진군하여 사두마차를 철거하고 전리품으로 파리로 보냈다. 포츠담에 있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무덤에서 그는 자신의 검과 검대 그리고 시계를 꺼냈다. 그는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프로이센에 굴욕을 안겼다.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왕국의 동쪽 끝으로 도피했습니다. 국민의 희망은 그의 아내 루이즈 왕비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아름답고 총명하며 용감했던 그녀는 불굴의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807년 틸지트에서 루이즈 왕비는 절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폴레옹을 직접 만나 조국에 대한 관용을 간청한 것입니다. 황제는 매료되었지만 냉혹했습니다. 그는 루이즈 왕비에게 장미 한 송이와 함께 구프로이센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평화 조약을 선물했습니다. 틸지트 조약으로 프로이센은 영토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엘베 강 서쪽의 모든 땅이 사라졌습니다. 폴란드에서 빼앗은 땅은 속국 바르샤바 공국이 되었습니다. 1억 2천만 프랑의 배상금은 폐허가 된 나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펜촐레른 가문의 자랑이었던 군대는 4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육군 지란데 아르메는 단 한 군단도 남지 않았습니다. 프로이센은 프랑스의 위성국이 되어 굴욕을 당하고 피를 말렸습니다. 마치 최후의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 국가적 치욕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어떻게 초석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수비대가 프로이센 도시에 머무는 동안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단두대와 바리케이드가 아니라 펜과 잉크로 말입니다. 이 혁명은 재앙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끌었습니다. 예내에서 패배한 것은 병사들이 아니라 국가였습니다. 국민을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취급하는 국가,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시민이 아닌 국가였습니다. 엄격한 얼굴과 불굴의 의지를 지닌 제국의 기사 폰 슈타인 남작은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807년 10월 칙령으로 농노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농민은 더 이상 지주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는 자치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슈타인은 국가의 수호자가 있으려면 주민들에게 방어할 가치가 있는 조국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더욱 유연했지만 결단력에는 전혀 뒤지지 않았던 폰 하르덴베르크 공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그는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자유무역을 도입하여 미래의 경제 기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쟁부 내에서는 조용한 천재, 평범한 농부의 아들 게르하르트 폰 샤른호르스트 장군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지이자 열정적인 아우구스트 폰 그나이제나우와 함께 새로운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장교 계급에 대한 귀족적 독점을 폐지하고 각계각층의 재능 있는 인재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사들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체벌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크림퍼 시스템, 케이룸퍼 시스템으로 알려진 제도였습니다. 42,000명이라는 제한은 기발한 단순함으로 우회되었습니다. 신병들을 모집하여 수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거친 후 무기한 휴가를 보내고 새로운 병사로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 감시단의 눈앞에서 프로이센은 비밀리에 훈련된 병사들로 구성된 방대한 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징집제의 탄생이었습니다. 미래의 승리를 계획할 군의 두뇌, 참모본부의 탄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의 무기입니다. 비렐름 폰 훔볼트는 교육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810년 점령된 베를린에 새로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암기식 학습의 장소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와 과학 연구의 전당이었습니다. 운터덴 린덴에서 프랑스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학 강당에서는 철학자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가 독일 국민에게 보내는 연설을 낭독하며 정신적 부흥과 민족적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예나의 잿더미에서 한 걸음씩 불사조가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새였다. 낡고 연약하며 절대주의적인 프리드리히의 프로이센은 죽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고 있었다. 현대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시민 군대와 교육받은 엘리트를 갖춘 국가였다. 굴욕으로 단련되고 복수심에 불타는 국가였다. 패배의 불길 속에서 철이 다시 벼려지고 있었다. 강철이 되어가고 있었다. 1872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나폴령의 대육군이 모스크바를 향해 동쪽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 변경에는 조용하고 규율 잡힌 새로운 프로이센 병사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울지 알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 1848년 혁명에 실현되지 않은 희망으로 공기가 가득하다. 자유와 통일이라는 위대한 이념은 군주제의 의지에 의해 산산이 조각났지만 그 유령은 분열된 독일을 떠돌았다. 38개 주, 38개의 관습, 군대, 그리고 야망,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하나의 영원한 질문이 있다. 누가 이 땅을 통일할 것인가? 빈인가? 베를린인가? 합스부르크가인가? 헨촐레른가인가? 프로이센은 얼어붙었다. 노련한 군인이었던 비렐름 1세는 군개혁에 집착했다. 그는 미래가 전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군대가 필요했다. 그러나 자유주의 의회인 란탁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 교착 상태였다.
군주와 국민의 대립. 위기는 너무나 심각해서 1862년 9월 빌헬름 1세는 퇴위할 준비를 마쳤다. 이미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프로이센의 패권 꿈은 곧 무너질 듯하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정치적 음모와 국정 운영의 대명사가 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포메라니아 지주, 천둥 같은 목소리와 차가운 마음을 가진 융커, 공허한 말을 경멸하는 외교관. 그의 이름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는 왕관의 마지막 희망으로 베를린으로 소환됩니다. 그는 타협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동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1862년 9월 30일 시가 연기와 왁스 냄새가 자욱한 홀에서 주의회 예산위원회 앞에 서서 그는 향후 10년의 정책이 될 연설을 합니다. 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은 연설이나 다수 결의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1948년과 1949년의 큰 실수였습니다. 오히려 철과 피로 결정됩니다. 의회는 경악했습니다. 진보 언론은 그를 찬탈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법의 허점을 발견하고 승인된 예산 없이 통치를 시작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왕령으로 군개혁을 시행했습니다. 4년 동안 그는 쿠데타 직전까지 몰리며 시위와 위협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게임의 달인이며 모두를 침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압도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승리 말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덴마크입니다.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 공국의 독일 주민을 보호한다는 구실이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난제인데 당시 영국 총리 파머스턴은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3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미쳐버렸으며 세 번째 사람, 즉 그 자신은 이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에게는 본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구실이 필요합니다. 그는 주요 경쟁자인 오스트리아를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1864년 작은 덴마크를 무너뜨렸습니다. 프로이센은 슐레스비히, 오스트리아, 홀슈타인을 차지했습니다. 함정이 풀렸습니다. 이제 비스마르크는 빈과 영구적인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원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언제든 편리한 순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비스마르크는 막강한 외교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비아리츠에서 프랑스 황제 나폴롱 3세를 만나 중립을 지키는 대가로 프랑스의 영토적 보상을 제안합니다. 그는 신생 이탈리아 왕국과 동맹을 맺고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베네치아를 약속합니다. 그는 이미 폴란드 봉기 당시 러시아를 지원하여 달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놓입니다. 1866년 여름, 드라이제 반을 소총으로 재무장한 프로이센 군이 오스트리아군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병력 이동에 처음으로 사용된 철도는 전례 없는 속도로 국경까지 병사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늘 그래왔듯이 길고 혹독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몰트케 장군이 정교하게 조율한 프로이센의 군사력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전쟁은 단 7주 동안만 지속됩니다. 7월 3일 보헤미아의 사도바 마을 근처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프로이센 군대의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패주했고 빈으로 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비렐름 국왕과 장군들 그리고 정우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에 진입하여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스마르크는 다시 한번 뛰어난 전략가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국왕과 격렬하게 논쟁하며 사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장군들이 간과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굴욕을 당한 오스트리아는 영원한 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오스트리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영토에 단 한 치도 합병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요구는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방을 탈퇴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추방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북독일 연방을 창설하여 마인강 이북의 22개 주를 프로이센의 패권 아래 통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저주했던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이 민족 영웅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적은 단 하나, 프랑스뿐입니다. 나폴레옹 3세 황제는 프로이센의 부상을 경악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약속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사도바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며 베를린의 벼락 부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이에른, 비르텐베르크, 바덴 등 남부 독일 국가들 역시 프로이센을 우려하지만 프랑스를 더욱 두려워합니다. 비스마르크에게는 그들이 자신의 품에 안길 구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실은 프랑스에서 나와야 합니다. 프랑스가 침략자로 비춰져야 합니다. 1870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페인 왕위가 공석이 되어 프로이센 왕 러폴트 펜촐레른의 친척에게 왕위가 제한된 것입니다. 파리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는 국경에 프로이센 왕자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엠스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던 빌헬름 1세는 후보직을 철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사건은 끝난 듯했습니다. 프랑스가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파리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빌헬름에게 펜촐레른 가문이 다시는 스페인 왕위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국왕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 만남에 대한 설명을 베를린의 비스마르크에게 전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적 조작이 일어납니다. 비스마르크는 몰트케와 룬 장군과 만찬을 합니다. 그는 낙담하며 전쟁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보를 받자 다시 읽습니다. 펜을 집어듭니다. 그는 왕의 말을 한마디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정중한 문구 몇 개를 지우고 핵심을 최대한 압축하여 중립적인 보고를 통렬하고 모욕적인 성명으로 바꿔버립니다. 편집된 전보는 마치 프로이센 왕이 프랑스 대사를 무례하게 내쫓은 것처럼 들립니다. 비스마르크는 즉시 이 전보를 신문에 유출합니다. 그 효과는 마치 화약꽃 속의 불꽃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프랑스 전역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파리 거리의 군중들은 베를린으로를 외쳤습니다. 약하고 병약했던 나폴레옹 3세는 대중의 압력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1870년 7월 식수일 프랑스는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함정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가 침략자입니다. 방어 동맹으로 프로이센과 결속된 남부 독일 국가들은 즉시 프로이센 편에 서서 전쟁에 돌입합니다. 독일 전체가 공동의 적에 맞서 일어섭니다. 결말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제2제정은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진 거인임이 드러납니다. 9월 2일 스당 전투 이후 나폴레옹 3세 황제는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항복합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에게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울려 퍼질 최후의 화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징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베를린이 아니라 베르사유였습니다. 루이 14세의 거울의 방, 프랑스 절대주의의 심장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의 굴욕적인 명령이 내려졌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1871년 1월 18일 파리가 포위되어 굶주리고 있을 때 이 홀에서 프랑스의 승리를 찬양하는 벽화들 사이에서 독일의 왕자들과 장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가 통일 독일의 황제 카이저로 선포되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게임의 거장, 포메라니아 출신 융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3차례의 전쟁을 거쳐 9년도 채 되지 않아 독일 제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는 유럽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모두가 마주해야 할 새롭고 강력한 세력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철과 피로 이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격의 메아리는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1871년 추운 1월 프랑스의 심장부 대리석과 금으로 조각된 영혼 속에서 승자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왕의 궁전, 베르사유 궁전은 한때 비단의 살랑거림과 굽의 딱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절대 권력의 웅장한 교향곡의 일부가 되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프로이센 군화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만 들려옵니다. 파리는 포위당하고 부상당했으며 굶주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게 주요 전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의 요새를 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투입니다. 전장에서의 승리는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는 철과 피를 흘려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제는 프랑스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따라 통일된 독일 제국의 기반을 세우려면 프로이센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가 필요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독립을 마지막 보화처럼 고수해온 독일 왕, 대공, 그리고 제후들의 동의로 만들어진 시멘트였습니다. 그들은 프로이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지만 황제로서 프로이센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는 생각은 어떤 패배보다도 더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저항의 중심은 남부입니다. 자랑스러운 가톨릭 바이에른. 이 지역 비텔스바흐 왕국이 없었다면 어떤 제국도 확장된 프로이센,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진 거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의 왕좌에는 실용주의자도 정치인도 아닌 몽상가가 앉아 있습니다. 루트비히 2세. 바그너 오페라와 동화 같은 성들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사람, 대포의 포효와 외교관들의 팬소리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그는 북쪽에서 온 벼락부자 프로이센 군국주의자들을 경멸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알고 있습니다. 루트비히는 무력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설득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매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음모가 시작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중개인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의 주요 도구는 바이에른 왕의 신복인 폰 홀른슈타인 백작입니다.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는 루트비히에게 백조 기사에 대한 애정보다 훨씬 더 세속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성을 짓는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는 루트비히에게 상당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폐위된 하노버 왕에게서 몰수한 비밀 자금인 소위
벨프 기금에서 매년 비밀리에 지급되는 돈을 제한합니다. 루트비히의 꿈에 대한 대가는 빌헬름의 왕관입니다. 1870년 12월 루트비히 2세는 펜슈반가우 성에서 한 서한에 서명합니다. 바로 카이저브리프입니다. 비스마르크가 직접 쓴 이 서한은 바이엘은 왕이 모든 독일 군주를 대표하여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에게 독일 황제 칭호를 수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역설입니다. 이 서한은 제국을 탄생시켰고 다른 독일 군주에게서 훔친 돈으로 작성되었으며 마음속으로는 그 제국을 증오하는 왕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드라마는 사실에서 탄생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마지막 장애물은 바로 미래의 황제 자신이다. 빌헬름 1세는 이미 70이 넘었다. 그는 노병이자 뼛속까지 프로이센인이다. 그는 프로이센의 국왕이다. 이 칭호는 그에게 신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황제라는 칭호는 공허한 문구, 번지르르한 장식, 혁명적인 무언가, 나폴렁적인 것일 뿐이다. 그는 프리드리히 가문의 위대한 왕관이 이 새롭고 얼굴 없는 황제 칭호에 흡수되고 해체될 것을 직감한다.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다. 그는 선포 전날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우리는 늙은 프로이센을 묻어버릴 것이다. 1871년 1월 18일, 이 날짜는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170년 전 오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코에니히스베르크에서 즉위하며 최초의 프로이센 국왕이 된 날이었다. 비스마르크는 역사적 상징주의를 숭배했다. 장소는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 갤러리로 수백 명의 장교와 고위 인사들의 숨결조차 축축한 공기를 들 수 없는 광활하고 차가운 홀이다. 끝없이 늘어선 거울 속에서 수백 개의 촛불이 깜빡이며 분칠하지 않은 가발과 비단 스타킹, 그리고 최근 전투에 진흙이 묻은 프로이센 군대의 거친 푸른 군복을 반사한다. 궁정음악가 대신 군사 합창단이 있고 왕좌 대신 급하게 건설된 단상과 야전 제단이 있다. 프랑스의 영광을 상징하는 흉터처럼 벽에는 전투에서 포획되어 총알과 파편에 찔린 깃발들이 걸려 있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아침 국왕과 재상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칭호를 두고. 빌헬름은 독일 황제를 고집했고 비스마르크는 독일 황제를 주장했다. 사소한 일이라고? 아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독일 황제는 영토의 통치자, 직계 군주를 의미한다. 다른 군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줄 것이다. 독일 황제는 동등한 자들 중 으뜸 가는 자, 연합의 수장을 의미한다. 이것이 제후들을 만족시킬 유일한 공식이었다. 빌헬름은 격노했고 비스마르크는 차갑고 완강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방청석으로 들어갔다. 의식이 시작된다. 비스마르크가 선언문을 낭독한다. 평소에는 우렁차게 울리던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담담하다. 그는 독일 제국의 건국을 선포한다. 잠시 침묵. 촛불이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빌헬름의 사위 바덴 대공이 건배를 제안한다. 그는 비스마르크의 차가운 얼굴과 국왕의 당황한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는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독일 황제 폐하 만세 또는 독일 황제 폐하 만세라고 외치지 않는다. 그는 손을 들어 큰 소리로 외친다. 황제 폐하 빌헬름 만세. 그리고 홀은 폭발했다. 수백 명의 주석 얼룩진 목구멍에 삼중으로 울려 퍼지는 호흐라는 함성이 르브로eng의 채색된 천장 아래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흔들며
거울에 반사되었다. 병사들은 머리 위로 뾰족한 투구를 치켜들고 장교들은 사브르를 뽑아들었다. 루이 14세의 승리를 목격했던 이 거울 속에서 새롭고 끔찍하면서도 위대한 세력이 탄생했다. 독일 제국, 베를린이 아니라 굴욕당한 적의 심장부에서 태어났다. 타협으로 만들어졌고 비밀스러운 황금으로 대가를 치렀으며 한 사람의 피와 의지로 봉인되었다. 이 차가운 거울에 비친 프로이센의 독수리는 헨촐렐은 왕조의 어떤 왕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높이로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를 펼쳤다. 그리고 이 날개의 그림자는 앞으로 반세기 동안 유럽을 뒤덮을 것이다. 1944년 겨울은 프로이센에 일찍 찾아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장마까지 덮었습니다. 서리와 연기로 뒤덮인 대기는 기대감의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쪽, 얼음으로 뒤덮인 메멜 강 너머에는 또 다른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묵직하고 천둥이 치솟는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땅이 결코 알지 못했던 힘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병사들, 수만 자루의 포, 서쪽으로 밀려올 준비가 된 강철의 물결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왕국의 요람인 동프로이센에게 이것은 패배한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또 다른 전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피와 철로 쓰인 비극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정권의 죽음의 고통에 눈이 먼 광신자, 대관구 지도자 에리히 코흐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대한 광적인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동쪽을 바라보던 평범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점점 커져가는 굉음, 신들의 죽음을 알리는 굉음만 들렸습니다. 1945년 1월 13일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동프로이센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너무 세게 흔들려 창문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눈은 연기로 검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지질학적 재앙이었습니다. 전투로 단련되고 우세한 붉은 군대에 맞서 독일 국방군은 부서진 사단의 잔존병들, 국민 돌격대의 노인들, 그리고 기관총이 자신들보다 더 무거운 히틀러 유겐트 소년들만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이 정해진 자들처럼 참호 속에서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그들의 저항은 공격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행로를 더욱 비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이 데르트렉트 트랙이라고 부르던 대이동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해온 모든 것을 버리고 서쪽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앙상한 말이 끄는 농민들의 수레, 아이들의 썰매, 등에 메고 온 소박한 짐들, 울부짖는 급강하 폭격기 소리 아래 눈 덮인 길을 따라 끝없이 흐르는 사람들의 회색강, 그들은 해안으로 필라우와 단치히 항구로 구조선으로 도망쳤습니다. 발트해로 도망쳤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가 이미 그들의 무덤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공포의 정점은 1월 30일 밤이었습니다. 한때 계급 없는 휴식의 상징이었던 여객선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는 이제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한 노아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1,5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이 배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대부분이 여성, 어린이, 그리고 부상자들이었습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어둠 속에서 소련어뢰 3발이 명중했습니다. 배는 몇 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발트해의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은 검고 무표정하며 거의 9,000명의 목숨을 삼켰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상 참사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전쟁의 마지막 포격의 천둥 아래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의 심장 코에니히스베르크는 여전히 고동치고 있었다. 포위당하고 세상과 단절된 요새 도시는 지옥으로 변했다. 튜턴 기사단을 기리는 고대 성벽은 맹렬한 폭격에 무너져 내렸다. 벽돌로 지어진 고딕 양식의 대성당들은 불길에 녹아내렸다. 오토 라쉬 사령관은 최후까지 방어를 지켰다. 그의 병사들은 모든 집, 모든 지하실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폐허를 피로 물들였다. 그러나 4월 9일 새까맣게 탄 건물의 뼈대만 남았을 때 그는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히틀러는 벙커에서 그에게 궐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코에니히스베르크에게 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700년의 역사가 끝났다. 초대 프로이센 국왕이 대관식을 치렀던 성의 폐허 위로 붉은 깃발이 휘날렸다. 대성당의 잔해 아래에는 영원한 평화를 추구했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제가 묻혀 있었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아이러니였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에게는 종말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포츠담의 여름 더위 속에서 체칠리엔호프 궁전에서 승전국들은 지도에 새로운 국경을 그었습니다. 스탈린, 트루먼, 그리고 처칠의 뒤를 이은 애틀리는 냉철한 실용주의로 각국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동프로이센은 분할되었고 남부는 폴란드에 귀속되었습니다. 북부는 코에니히스베르크와 함께 소련의 고립지역이 되었습니다. 칸트가 살던 도시는 스탈린의 동지 중 한 명을 기리기 위해 칼리닝그라드로 개칭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던 틸지트, 인스터부르크, 알렌슈타인 같은 이름들은 지워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기억의 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던 독일인들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의 집, 농장, 교회는 새로운 정착민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역사는 잉크가 아닌 불도저로 다시 쓰여졌습니다. 최후의 일격이 남았다. 땅에 가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 자체에 가해진 일격이었다. 1947년 2월 25일 베를린의 연합군 통제위원회는 법률 제46호를 공포했다. 그 내용은 짧았고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오랫동안 독일에서 군국주의와 반동의 주역이었던 프로이센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평화 유지와 국가의 안보라는 이익에 따라 통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공포한다. 프로이센 국가, 그 중앙정부, 그리고 모든 부서는 이로써 해체된다. 그게 다입니다. 전투도 없고 총도 없습니다. 종이 위에 차가운 펜 한 자락. 칼로 만든 국가가 말로 파괴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정신, 비스마르크의 그림자, 힌덴부르크의 유령, 이 모든 것이 법 한 단락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프로이센은 더 이상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기억이자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위풍당당한 독수리와 검은 십자가 대신 어제의 동맹국들을 가르는 새로운 선이 그어졌습니다. 신들은 죽었습니다. 바랄라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제국의 수도이자 프로이센의 심장부였던 베를린의 폐허 위에는 차가운 재가 드리워져 있다. 폭격으로 파괴된 궁전의 텅 빈 창문과 빌헬름 슈트라세의 황폐한 행정부 건물들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친다. 물리적 파괴는 서곡일 뿐이다. 그 뒤에는 법적, 최종적 파괴가 이어질 것이다. 승정국들에게는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독일은 재건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뿌리를 뽑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그 뿌리는 바로
프로이센이었다. 예술의 후원자이자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대왕의 왕국도 법과 질서, 효율적인 관료 체제가 있는 국가도 아니었다. 승정국들의 눈에 프로이센은 단 하나의 상징, 바로 군국주의와 동의어였다. 프로이센은 카이저 정권을, 그리고 나치 정권을 탄생시킨 변경으로 여겨졌다. 맹목적인 복종, 규율, 그리고 공격성으로 점철된 프로이센의 정신은 30년 동안 세계를 2번이나 전쟁으로 몰아넣은 암세포로 여겨졌다. 선고는 국가가 아니라 이념 그 자체에 내려졌다. 그리고 그 선고는 즉시 집행되어야 했다. 1947년 2월 25일 베를린 통제위원회 건물에서 4개 점령국의 깃발 아래 문서가 서명되었습니다. 짧고 무자비하며 관료주의적으로 정확한 내용이었습니다. 법률 제46호 첫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독일에서 군국주의와 반동을 주도해온 프로이센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 23 단어. 나폴레옹도 오스트리아도 역사상 수백 명의 적들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낸 잉크 한 방울. 프로이센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니었다. 무효화였다. 그 결과는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불과 칼, 외교, 그리고 왕조 간의 결혼으로 건설된 것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국가의 요람이자 튜턴 기사단의 땅이었던 동프로이센은 소련과 폴란드에 분할되었습니다. 프로이센 왕들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임마누엘 칸트의 도시 코에니히스베르크는 칼리닝라드로 개칭되었습니다. 700년에 걸친 독일의 역사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독일 인구가 추방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피난민들은 조상의 무덤과 가족이 수세기 동안 살았던 집을 남겨둔 채 서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실레지아, 포메라니아, 그리고 오데르 강 동쪽의 브란덴부르크, 대부분 지역이 폴란드에 할양되었습니다. 남은 영토는 소련과 서방 점령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연방주들로 분할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이라는 이름 자체가 독이 되어 금기시되었습니다. 거리 이름, 제도, 심지어 기억에서까지 그 이름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질서를 자랑스러워하던 국가는 극도의 방법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상이 단 하나의 법으로 말살될 수 있을까? 수세기 동안 한 나라를 형성해온 정신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프로이센의 미덕. 이 두 단어는 자만심의 원천이자 저주가 되었습니다. 시간 엄수, 의무에 대한 헌신, 겸손, 정직, 규율. 누가 그 가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덕 덕분에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선제 후국은 유럽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효과적인 군대와 가장 청렴한 관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프로이센 관리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프로이센 군인은 불굴의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덕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규율이 자동성에 길들여지면 맹목적인 복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의무에 대한 충성심은 어떤 명령이든 심지어 범죄적인 명령조차도 기꺼이 수행하려는 의지로 변질되었습니다. 질서는 모든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가슴에 철십자 훈장을 단 군복을 입은 유령이 상수시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는 계몽된 군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바로 이 유령이 자유를 얻어 다른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프로이센은 어떤 나라일까? 그녀는 정치 지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그녀의 이름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군인도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나면 프로이센 왕들의 개선문을 지나게 됩니다. 포츠담 궁전을 방문하면 프리드리히 가문의 위엄과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 그들의 의지로 축적된 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현대 독일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연방주의는 프로이센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반발이었고, 평화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의지는 그녀가 연관된 군국주의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경제적 힘은 아마도 옛 프로이센의 노동윤리를 반영한 것일 것입니다. 프로이센의 역사는 웅장하고 비극적인 서사시입니다. 유럽의 늪지대 변방에서 대륙을 뒤흔들 세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봉사 정신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악에 봉사했다는 비난을 받은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질서는 혼돈으로, 영광은 불면개와 완전한 파괴로 끝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가장 위대한 미덕이 얼마나 쉽게 정반대로 변할 수 있는지, 힘과 잔혹함, 질서와 폭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 하지만 그 그림자는 유럽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